요즘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진 거냐? 업계 1위 거래소가 미국 사업소를 축소시킬 만큼 평가나 결과물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량조차 21년도 들어서부터는 한 번도 증가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일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거래소 자체 규제를 거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SEC의 위세가 떨어져 간다 해도 그들을 상대한다는 건 좋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시장에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만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시장에 떠나갈 때 사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진리라고 보는 표현입니다. 그 떠나가는 분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약세장일 때 매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되냐? 약세장이 끝날 거라고 보는 기간은 반감기 전인 250일이 남았고 내년 1분기까지 한 반년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ETF를 심사받고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SEC 과거 심사 기록상 파이널 데드라인만 보시면 되고요. 이 정확한 날짜는 3월달 15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감기가 4월이니까 반전 분위기를 풍길 기회가 현재로부터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장 트렌드가 ETF를 승인해 줄 거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진 것 같고요. 바로 어제 AUM 2000조가량 프랭킨 회사가 ETF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미국장 분위기도 현재 다른 상태인데 흔히 증시를 선행지표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로서는 현재 밸류를 명확히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격을 좀 반영한다는 부분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지금 하락분을 거의 다 메꿔놨고 이 회복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이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1년 전보다는 현재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에는 연착륙이라는 키워드를 불러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연착륙이 힘들고 경착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렇지만 요즘 보면 골드만삭스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값도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도달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느끼던 절대 투자하면 안 될 시기에서 점점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넘어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서 헤이즈의 아티클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서 헤이즈를 볼 때요. 비트맥스 창업자라기보다는 트레이더나 가격 예측 능력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서 헤이즈의 말이 실제로 증명을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의 단기 예측부터 보자면 가장 중요한 바닥 구간은 $20,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이런 표현을 하고요. 다만 이번 분기는 안타깝지만 약세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약세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미국 부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비트코인에 좋은 거냐? 즉 나라가 이자를 내는 게 많이 내는 게 왜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을 남긴 건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답안지는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의 재정 적자를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팔고 이자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준, 방금 봤었던 개념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늘어나다가 아직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해서 8%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이자를 내는 비용만 1조 달러를 내고 있다. 원화로 1,300조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GDP를 증가시키는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갚는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이자를 내는 것도 좀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잘 표현한 사진입니다. 바이든이 그리는 그림을 연준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2조가량을 풀 때도 비슷한 그림이었죠. 그래서 결국 금리라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애틀란타 연준 보고서에 GDP 예상값이 5.8%로 발표가 되었다. 엄청난 수치를 발표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좀 다르지 않냐. 이게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GDP 성장률하고 금리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 GDP 성장률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 해결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와 동시에 이 정도까지, 즉 금리를 이 정도까지만 올려서 수용하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현재 수치의 2배까지 된다는 걸 예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이 수치는 예상값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그런 예상을 한 다음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쪽 산업을 좀 금지시킨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QE,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어렵죠. 사실 금리를 설명하면서 나라 부채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 GDP라는 개념도 들어가서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부채를 해결하려면, 이걸 정확히 말하면 갚으려면 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체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즉 유동성이라는 것이 풀렸을 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라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 역사상 다른 투자 상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풀렸을 때 엄청난 폭등을 가져왔으니까 이미 상승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M2가 캔들에 해당하고요. 비트코인은 노란색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만 한번 보세요. 코로나라는 게 터지고요.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에요.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직후부터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M2라는 게 먼저 이런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유동성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서에이지의 아티클은 이 정도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말인데, 이 에릭이 말한 표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는 암호화폐 ETF가 승인됐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냐, 이 사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0조가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 무슨 200조가량 안 되냐, 블랙락 1경 아니었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얼마죠? 630조입니다. 그럼 시총의 3분의 1 금액이 유동성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강조드렸지만, 나는 장세가 돌아온 다음 매매에 나설 것이야, 이런 말만큼 우스운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저 변경장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잘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에는 펄프가 있네요. 펄프가 4시간 봉으로 한 2배 정도 상승했는데, 트레이딩 뷰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펄프 USDT, 선물시장은 펄프 USDT를 검색하시고 점표를 검색하시면은 선물시장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차트에서 추세선을 긋기 애매할 때는 이평선을 파악하시고, 이평선으로도 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2개를 좀 섞어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후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추세 긋기가 애매할 거 아닙니까? 이평선으로도 파악하고, 추세도 약간 이 부분을 30분봉, 15분봉으로 바꿔서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추세가 어디서 벗어나는지 관찰을 해보시고, 레버리지는 많이 활용하지 마시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매매를 해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 억 단위의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매매할 때 1000에서 2000 정도를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은 1억 이하겠죠. 그 정도를 활용해서 매매하는데, 우리는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 없고 10에서 100 정도만 활용하셔서 매매를 해보시고,